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동산과 세금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부동산의 세금에 관해서는 제가 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화도 문의하고 찾아오셔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면은 취득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또는 뭐 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상속세, 증여세, 증여하는 것도 취득이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따른 부가세인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지방세로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득세, 나머지 부가세인 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보유할 때는 뭐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부가세들이 붙는 거죠. 양도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이니까요.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취득세의 그 일반 과세는 말이죠. 이거 좀 복잡하게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한번 표를 좀 자세히 좀 보시겠어요? 지금 취득 방법은 지금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운데 있는 주택거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 과세, 이거 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 매매나 교환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취득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리고 상속, 증여,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취득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4%예요. 4%.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거래하실 때는 이 공시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6억 이하였다. 거래가격이 아니고요. 공시가격 6억 이하다 그러면 1%. 그리고 공시가격입니다. 역시 6억에서 9억일 때는 1%에서 3%예요. 이게 말입니다.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컨대 뭐 6억일 때는 1%, 그다음에 뭐 7억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 9억일 때는 3%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6억과 7억, 뭐 7억과 뭐 7억 5천, 6억 5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싶어서 세분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3%. 예를 들어 볼게요. 6억에서 9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세율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나누기 100이니까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거래하는 금액이 9억이었다. 9억이었다. 그러면 3분의 2를 곱해봐요. 그러면 6이 나오고, 거기 빼기 3 하면 3억이잖아요. 3억이죠. 거기에다가 100으로 나누니까 그 3%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7억이었다. 그러면 7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거기다 나누기 100이니까 1.666% 나와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축일 때 제가 집을 새로 져서 집을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그 건축물 내장을 만들고 해서 그러면 등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2.8%, 상속일 때는 2.8%, 증여일 때는 3.5%예요. 이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 농특세나 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나머지 합계를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취득세율이 중과세가 있잖아요. 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1주택이다, 2주택이다 쭉 돼 있는데 표를 좀 찬찬히 보시고 제가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 내지 3%죠. 왜? 공시가가 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억에서 9억이 뭐 차이가 나고 계단식이 아니고 이게 포물선으로 쭉 그려져 있어서 그 대비해서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세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에서 3%라 한 거예요. 그리고 2주택은 8%입니다. 뭐 볼 것 없어요, 2주택은. 3주택 12,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법인은 주택이 하나일지라도 12%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증여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그 공시 가격이죠. 3억 원 이상이 됐다. 3.5%예요. 3.5%. 근데 2주택이다. 그런데 이 증여는 수증자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증여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증여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2주택이다 그러면 12%라는 거예요. 취득세. 받을 사람이 12%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에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증자 기준이 아니고 증여자 기준이다. 요 표에서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여까지 말씀드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런데 취득세는 세대별 구분해가지고 이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의 정의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표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 보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한다 할지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배우자가 있는데 세대가 서로 달라. 뭐 주소리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독립세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동일세대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자녀들이 30세 미만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주거지로 옮기게 되면 독립세대가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담인데, 그래서 요즘 가장 이혼이 많습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독립세대가 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이러한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편법인지 뭔지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수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했는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 이랬을 때는 부모와 구분해서 별도로 세대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죠. 미성년자는 위에 얘기한 소득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는 포함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40%라는 게 뭐냐? 연 73만 원 소득이 있으면 이건 소득이 있다고 봐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면 동일세대예요. 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정도고, 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은 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고, 소득을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은 꼭 어디 가서 월급을 안 받아도 퇴직소득이 있거나 어떤 집을 팔아서 아니면 어떤 물건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이 있다면 다 그것도 소득을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소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보면 1세대의 범위와 동일하다. 거기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여기 볼게요.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매우 조심하셔야죠. 공동소유주택. 보세요.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다 하는 것으로 선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분으로 취득했어요. 그 온전한 집의 어떤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래도 지분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1세대로, 1가구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소유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분으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1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주택이 있는데 5년간은 좀 봐주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날 때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주택수가 포함이 돼. 하지만 5년 이전에는 주택수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분양권 및 입주권, 이건 너무나 유명하죠.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수에. 가로 2000년 8월 10일 이전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다 집정가지고 다 입주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게 되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200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나 집이 전혀 없어. 근데 오피스텔을 샀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거용으로 써요. 그럴 때는 취득세율이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가 돼야 되잖아요. 1%. 맞죠? 1% 맞나요? 주택이었을 때?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전원 가볼게요. 전원 가보는데, 1%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은 딱 취득할 때는 이걸 집으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아직 몰라요.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취득세를 4% 주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 1주택에 해당 안 되는 케이스. 공시가액이 1억 이하 주택이다. 그럼 주택수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배제하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구역 등에 들어있는 재개발 구역, 재건축, 가로정비 주택 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들어있는 것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일지라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건 별도 심사 규정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닐 테고, 어쨌든 대원칙은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은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1주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증여세부터요. 증여세. 이것도 가끔 저희 클라이언트들께서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별도로 삽입을 했는데요. 이게 자금 출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PCR 기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그 사람이 집을 샀어. 근데 저 사람의 그 소득으로서는 도저히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금 출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개업 하시는 중개사들이 많이 작성을 해주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요거 가지고도 뭔가 이상하면은 자금 출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개사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자료들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나중에 사후에 그 자금 추적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금융기관, 우리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말이죠. 우리 그 일일 거래량이 고액이 거래가 되고 있다. 예컨대 1,000만 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아니면 몇 억이 한꺼번에 막 거래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추적이 돼요. 이 돈이 어디 가나 이렇게 딱 추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금 출처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동산 거래 시에 자금을 이동할 때 이 중개사들한테 잘 물어봐서 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 공제하는 것이 공제. 부부 간에 배우자끼리 그 증여하는 것은 6억을 빼줘요.
6억을 그 직계 존비수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요거 10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거래했는데 뭐 그 6억이었다 그게 아니고 총 10년을 그 통틀어서 그 상황을 다 보고서 6억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끼리는 6억, 직계 존비수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증여세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가액, 증여해준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에다가 빚진 거 있잖아요. 빚진 거 부담보 채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채무액을 빼주고 위에서 말씀드린 증여 공제를 빼주고서 증여세를 곱하면 증여세가 나와요. 한번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것도.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보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자금 조달 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수로부터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여로 추정되는 부분을 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차용증 쓰세요. 뭐 예컨대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돈을 빌렸어. 1억을 빌렸잖아요. 차용증 쓰시라니까요. 차용증 쓰시고 이자를 4.6% 주셔야 돼. 이자. 그리고 일정 부분 어머니한테 이자를 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말로 주면 안 되고 계좌로 이자를 불입해 줘야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이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뭐 서너 편, 여러 편에 나누어서 여러분께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취득세와 증여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들이 이 화면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